오늘은 순창섭의 비 오는 날 결말부분. 원구가 집주인으로부터 동욱과 동욱의 소식을 듣고 자책하며 돌아오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1953년 문예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 11월호에 발표된 작품으로 이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 피난지 부산을 배경으로 전쟁, 이때 말하는 전쟁은 6.25 전쟁이겠죠. 직후의 절망적인 삶을 그려냄으로써 6.25 전쟁에 의해 탄생하게 된 무슨 문학? 전후문학 중에서도 전후 소설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설은 특별한 사건보다는 요거 체크 들어갈까요? 별표빵. 비오는 날의 우울한 분위기, 그 다음에 폐가 고립된 방의 분위기, 한마디로 어떤 비오는 날이니까는 계절적인 배경, 그 다음에 방의 분위기니까 공간적인 배경, 이 배경이 주는 분위기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작품 전편에 객관적인 묘사가 전혀 없고 작중 인물의 제한된 시점으로만 이야기가 전달되는 인물의 내면 심리 중심의 서술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전쟁 직후의 비참한 생활상, 비인간적인 사회 분위기, 장마의 음울한 기운 등등이 결합되면서 절망이 가득 찬 전후 사회의 모습을 매우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원구도 생활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뒤로는 시간의 경과네요. 원구도 생활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 보니까 원구도 생활 자체가 풍족하거나 여유롭지는 않아요. 나름 변변치 못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한 달 가까이나 장마로 놀고 보니 우울하지, 꿀꿀하지. 한마디로 우울한 배경이 계속되고 있는 고단한 삶이다. 자연 시원치 않은 장사 미천은 그럭저럭 축내게 된 것이다. 원구가 얻어있는 방도 지리한 비에 습내로 눅눅해졌다. 한마디로 원구도 이 비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죠. 받는다라고 봐야겠죠. 결국 원구의 방이나 동욱 남매의 방이나 결국 비만 오면 우울한 장소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벗어놓은 옷가지며 이부자리까지도 곰팡이가 끼었다. 그래서 동욱 남매를 찾아가려고 했다. 그의 마음속까지 곰팡이가 쓰는 것 같았다. 허무감이에요. 절망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이해하겠죠. 그런 날, 이런 음산한 방에 처박혀 있자니 동욱과 동욱의 일이 자연 무겁고 우울하게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동욱과 동욱의 삶 자체가 어때? 음산해. 어때? 무거워. 어때? 우울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굳이 떠올린다는 건 원구는 늘 항상 시시때때로 동욱 남매를 생각한다는 거죠. 애정이 있으니까. 점심때가 거진되어서 원구는 퍼붓는 비를 무릅쓰고 집을 나섰다. 오늘은 동욱이와 마주 앉아 곰팡이 쓴 속을 술로 씻어내리며 동욱을 위로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원구는 술과 통조림을 사들고 찾아갔다. 이 통조림이 골뱅이 통조림이 아닐까? 낡은 목조 건물은 동욱 남매가 살고 있는 집이겠네요. 전과 마찬가지로 뭐 했어요? 금방 쓰러질 듯 서 있어요. 자, 이건 배경묘사인데 이 배경묘사를 통해서 인물이 처한 어떤 처지를 암시하고 있다 라고 보면 돼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죠. 유리 없이 없는 창문엔 발음도 안 된다. 그치? 유리 없는 창문에는 거적도 그대로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동욱이 하고 원구가 불렀을 때 곰처럼 마루로 기어나오는 사람은 짜잔, 동욱이가 아니었다. 원구가 예상했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 즉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살던 젊은 남녀는 어디 갔느냐는 원구의 물음에
우락부락하게는 생겼으되 맺힌 데가 없이 어딘가 허술해 보이는 40전후의 그 산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나요? 아하, 당신이 정모식갱이라는 사람 맞소? 그러니까 원구의 성이 정씨인가 보다, 그치? 자, 원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네요. 대답 대신 혼자 머리를 끄덕끄덕 그렇군 하고서는 이제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원구가 재차 묻는 말에 사나이는 자기가 이 집 주인, 새로 감대 사나온 주인이 이 주인인가 보다. 동욱은 외출한 채 소식이 없이 돌아오지 않게 되었고, 가출이야? 쨘 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동생을 버리고 튀었다? 그럴 수 있죠. 아니야. 군대 끌려갔다? 왜? 동욱은 원구를 찾아와서 군대 갈 방편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군대 입대 원서를 구하러 간 적이 있다. 라고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갔나? 동생을 버리고 떠났나? 왜? 동생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으니까요. 앞에서. 그렇다면 둘 중에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거나 간에 결국은 뭐예요? 동욱은 동생과 함께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도망친 거죠. 일종의 회피라고 봐야 돼요.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인물의 어떤 무기력한 반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욱 역시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상황 자체가 되게 안 좋은 상황, 비극적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동욱이가 안 돌아온 지는 열흘이나 되었고 동욱은 2, 3일 전에 나갔다는 것이다. 아쉽다. 순간 놓쳤네. 그죠? 원구는 더 무슨 말이 없이 서 있었다. 왜? 쇼킹.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한 손에 보자기 꾸러미를 들고, 이 보자기 꾸러미가 뭐예요? 그렇죠. 술과 안주가 되겠네. 통조림. 한 손으로 우산을 받고 선 채 원구는 그 사나이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왜? 너무 황망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원구는 그대로 발길을 돌려 몇 걸음 걸어 나가다가 되돌아와 보자기에 싼 물건을 끌러 주인 사나이에게 주었다. 이거 원 하면서 주인 사나이는 대뜸 입이 해 벌어졌다. 속물적 성격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러고는 자기 옆에네와 아이들이 장사를 나갔기 때문에 점심 한 그릇을 대접할 수는 없으나 좀 올라와서 담배라도 피우고 가라고 권하는 것이었다. 무슨 재미로 쉬어가겠느냐고 하며 원구가 돌아서려니까 주인은 잠깐 just a moment 하고 불러 세우고 나서 대단히 sorry 하게 되었노라고 하며 사실은 동욱이가 정 누구라고 하는 분이 오면 전해달라고 편지를 맡기고 갔는데 아이들이 찢어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주인 사내가 아주 싸가지 없는 거지 같은 녀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중요한 일이 있었으면 미리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술과 통조림을 주지 않았으면 그냥 입싹 닦고 넘어갔을 거 아니야. 술과 통조림을 주니까 마지못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매우 베리맨이 마치하게 이 주인은 부정적인, 비인간적이고 매우 무책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않고 멍청이 서 있는 원구를 주인 사나이는 무한한 눈길로 바라보며 아마 10중 8구 군대를 끌려갔을 것이라고. 왜? 당시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6.25 전쟁 직후니까. 동욱은 아이들처럼 어머니를 부르며 밤중에 울길래 뭐라고 좀 나무랐더니 요 말이 문제가 되네요. 그죠? 결국 내쫓은 거네. 다음 날 저녁에 어디론가 나가버렸다는 것이었다. 죽진 않았을까? 자살을 하든 굶어 죽든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돌아서는 원구의 등에다 대고 중요한 옷가지랑은 꾸려가지고 간 모양이니 자살할 의사는 없었음이 분명하고 병신이긴 하지만 얼굴이 그만큼 반반하고서야 어디가 몸을 판들 굶어 죽기 하겠느냐고 주인 사나이는 짓거리는 것이었다.
얘기가 안 되네 이거. 얘 완전히 그죠? 문제가 심각한 인간이에요. 비상식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얼굴이 그만큼 반반하고서야 어디가 몸을 판들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는 말에 이상하게 원구는 정신이 반짝 들어. 네가 동옥을 팔아먹었구나 하고 주인 사나이에게 대들 듯한 격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너는 뭐예요? 주인 사나이죠? 의식하면서도 천금 무게로 내리두르는 듯한 육체의 중량을 감량할 수 없어서 그런 소극적인 성격이야. 그래서 말없이 발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자, 대들 듯한 격분을 느끼지만 되돌리네요. 이놈, 너가 동옥을 팔아먹었구나 하는 흥분한 소리가 까마득히 먼 곳에서 뭐해? 자기를 향하여 날아오는 듯한 착각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너는 누구예요? 원구 자신이에요. 힌트는 여기에 있죠. 그러한 착각에 오한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뭡니까? 동욱 남매를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죠. 원구는 호박넝쿨 우거진 밭두둑기를 무엇을 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허전거리는 휘청거리는 거예요. 휘청거리며 쓰러질 듯이 걷는 다리로 걸어 나가는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일종의 열린 결말이죠. 근데 이게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열린 결말은 아니지만요. 자, 여기서 이 작품에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배경, 비예요. 비하고 그 다음 뭐야? 쓰러질 듯한 목조, 낡은 목조 건물이죠. 보통 배경은 서사 구조에 어떤 구체성을 부여하고 사실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 전개의 복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작품에서 비는 6.25 전쟁 직후의 암담한 현실을 상징하면서 음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요. 그 다음에 낡은 목조 건물은 쓰러질 듯하죠. 결국 위태로운 인물들의 어떤 상황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음산한 방에 처박혀 있자니 동욱과 동옥의 일이 무겁게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데서 이런 날은 비 오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음산함과 우울함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또한 낡은 목조 건물은 금방 쓰러질 듯 빗속에 서 있었다. 비라고 하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쓰러질 듯한 이 목조 건물을 통해서 동욱 남매의 어떤 처지, 상황, 정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라든가 목조 건물과 같은 배경은 인물과 사건 전개에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주인집 사내의 말에 대한 원구의 태도예요. 이놈, 너가 동옥을 팔아먹었구나 라고 대들 듯한 격분을 느껴요. 이 말은 결국은 주인집 사내가 동옥을 팔아넘겼다고 의심하는 거죠. 그런데 뒤이어서 이놈 네가 동옥을 팔아먹었구나 하면서 자기를 향하여 날아오는 것 같은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절이지만 여기서 가리키는 너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는 동옥을 끝까지 보살피지 못한 자기 자신, 원구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자책감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손창섭의 비 오는 날 결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